네, 한국지리 2020학년도 우리 1차 지필고사를 대비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교과서를 가지고 교과서의 중요한 부분들을 선생님이 그냥 이렇게 체크만 하고 가도록 할게요. 뭐 개념을 설명한다거나 그러진 않겠습니다. 굳이 뭐 그거는 여러분들이 강의를 우리 선생님이 올려놓은 강의를 들으면 되는 거니까요. 선생님은 그냥 한번 전체적인 훈련 정도로 가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1단원부터 갑시다. 국토인식과 지리정보인데요. 자, 여러분들 한번 가볼까요? 네, 첫 번째부터 한번 봅시다. 우리 국토의 위치와 영토 문제에서 먼저 위치가 나오죠. 자, 우리나라의 위치 세 가지로 나눠집니다. 수리적 위치, 지리적 위치, 관계적 위치. 각각의 위치별 어떻게 이게 나누어지는 건지 정의와 그리고 그에 따른 우리나라의 특징들을 잘 알아야 되겠고요. 옆에 나와 있는 자료 1번 매우 중요하죠. 우리나라의 수리적인 위치 중에서 우리나라의 가장 그 끝부분들, 사극이라고 하죠. 그래서 가장 북쪽 끝, 남쪽 끝, 서쪽 끝, 동쪽 끝의 끝에 대한 내용들 여러분 알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각 지역은 지리적 특색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을까라고 하는 요 지리가 답하다 부분들도 우리 출제가 좀 많이 되는 편인데요. 땅끝 마을이라든지요. 그 다음에 우리 가장 동쪽에 우리 광화문 조선시대 때 광화문에서 가장 동쪽 편이 바로 정동진인데 그 정동진 부분이라든지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육지 중에서 이제 끝부분에 해당되는 또 동해안 끝부분의 호미곶이라든지요. 자, 그 외에도 양구에 우리나라의 배꼽이라고 할 수 있는 중심 부분이 있습니다. 뭐 그런 부분들까지 여러분 좀 알고 있으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 영역으로 넘어갑시다. 영역으로 넘어가면 우리나라가 영역이 영토, 영해, 영공으로 나눠지게 되죠. 그래서 영토는 어디까지가 우리나라의 영토인지, 그리고 영해에서는 특히 중요한 게 영해를 설정할 때 두 가지 방법이 있다. 통상기선 방법과 직선기선 방법이 있다는 거. 그리고 그 영해 안에 또 배타적 경제 수역이라는 개념도 지금 포함되어 있죠. 이런 부분들 되게 중요하고, 특히 13페이지에 보게 되면은 이런 배타적 경제 수역이 주변에 있는 중국과 일본과 이렇게 겹치다 보니까 만들어진 이런 한일 중간 수역이라든지 한중 잠정 주치 수역 뭐 이런 부분들로 중요하겠습니다. 여기 탐구활동의 자료 5번 같은 내용들도 출제가 곧잘 되니까요. 이런 부분의 내용들도 좀 체크해서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어도 같은 부분에는 섬이라고 해서 이렇게 도가 붙었다고 해서 아이들이 영토로 알고 있는 아이들이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요거는 배타적 경제 수역이라는 관점에서 인공섬이에요. 인공섬, 인공과학기지 같은 겁니다. 요 내용들 읽어보시면 또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독도 관련돼서는 뭐 당연히 독도도 우리나라에서는 출제가 좀 많이 되는데 독도에 대한 기본적인 어떤 위치적인 사항, 그리고 영역적인 사항, 그리고 독도가 가지고 있는 어떤 가치적인 사항, 그 다음에 역사적인 사항, 뭐 이런 부분들도 지금 교과서에서 이렇게 지금 다루고 있죠. 이런 부분들도 체크해서 보시고요. 그 다음에 지형적인 부분들도 좀 나옵니다. 우리 뒤에 화산 지형과도 좀 연관이 된다는 거. 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이번에는 두 번째 중단원 국토인식의 변화 부분으로 가서요. 전통적인 국토 간의 변화. 자, 여기서 우리 풍소지리 사상이 무엇인가, 특히 배산임수가 이제 무엇인가, 또 배산임수는 도대체 어떤 면에서 이제 우리들의 삶 속에 이것들이 자리 잡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 좀 체크해서 보시고요. 고지도와 고문헌에 나타난 국토 간의 변화, 특히 이 부분에서는 조선 전기와 조선 후기를 나누어 가지고 비교하는 문제들이 많이 출제가 되고 있지요. 그래서 여러분들 조선 전기와 조선 후기를 좀 나눠서 학습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지도로서는 이 혼일강의 역대 국도 지도와 천화도,
이런 부분들, 특히 이제 이런 부분들은 중화사상을 담고 있다는 거. 그리고 이거와 상대적으로 대동여 지도는 실학을 바탕으로 해서 과학적이고 실증적이라는 거. 그런 부분들 여러분 좀 해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택리지도 이제 우리 꽤 많이 거론이 됩니다. 그래서 택리지에서는 특히 가거지, 사람들이 살만한 어떤 거주하기 적당한 장소의 조건은 무엇이냐? 네 가지가 있었죠. 지리, 생리, 인심, 산수. 자, 이런 것들의 내용이 어떤 것인지도 여러분 살펴보는 게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자, 탐구활동 보면은 탐구활동이 지금 한 장, 두 페이지로 구성되어 있죠. 바로 대동여 지도와 관련되는 내용들을 담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동여 지도를 읽을 때 여기서 선들이 다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산을 표현할 때는 어떻게 표현했는지, 강을 표현할 때는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각각의 어떤 거리를 측정할 때 방점이라는 걸 찍었죠. 그리고 대동여 지도의 특징들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동여 지도가 어떤 기호 지도표를 이용했다든지요, 분첩 절첩식을 했다든지, 목판으로 만들었다든지 이런 내용들 필요하겠죠. 그리고 우리 자료 여기 관찬지리지, 자료 9번 보게 되면 관찬지리지와 사찬지리지의 차이, 요게 이제 전기가 되겠고요, 그렇죠? 요게 후기가 되겠지요. 이런 부분들 어떤 것이 다르게 나타나는 건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국토관의 변화, 우리 근대로 와서 국토관이 이렇게 시대별로 이제 어떻게 변해 왔는지, 각각의 특징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또 알아보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제 세 번째 중단원으로 넘어가서 지리정보와 지역조사로 갈게요. 지리정보에는 이렇게 공간정보, 속성정보, 관계정보가 있습니다. 지금 예시로 공간, 속성, 관계정보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걸 구별할 줄 알아야 되겠죠? 그리고 지리정보의 수집 및 표현 방법에서 우리 원격 탐사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지도가 어떻게 만들어지는 건지, 특히 지리정보 체계, 요거 시험 문제 꽤 많이 나오거든요. 여러분들 특히 중첩 분석법을 어떻게 하는 건지 여러분 알고 있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고요. 지리정보 체계는 어떻게 또 이용되고 있는지, 그 다음에 요 탐구활동, 특히 중첩 분석법과 관련해서 최적 입지를 선정하는 어떤 이런 방법들, 조건이 주어지고 거기서 내가 가장 적당한 장소는 어디인가를 찾는 것들 여러분 살펴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지역조사와 또 지역조사라는 방법과 실제인데요. 지역조사에 대한 어떤 과정들, 여러분들이 과정별로 어떤 것들이 이루어지는지를 구별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독도 내용 쭉 나오죠. 독도는 뭐 앞에서도 말했지만 굉장히 시험 문제 많이, 우리 특히 수능에서도 꼭 한 문제 정도씩을 내는 부분들이니까 한번 이렇게 쭉 읽어보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문제들도요, 우리 교과서에 나와 있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문제들 이렇게 좀 한번 풀어보면 되게 도움이 많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문제들 한번 풀어보시고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1단원은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이번에는 2단원 지형 환경과 인간 생활 부분으로 넘어가도록 하죠. 자,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지형 관련이어서 용어들이 좀 어려운 부분들도 있고 개념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좀 상당히 좀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으니까 강의를 들으면서 이렇게 꼭 여러 번 이해 안 되는 부분은 여러 번 한번 들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좀 찾아보는 백과사전이라든가 이런 것도 꼭 한번 구체적인 용어들까지도 좀 꼼꼼하게 찾아보는 게 좀 필요합니다. 자, 먼저 한반도의 형성, 한반도의 지체 구조. 이 부분이 이제 아이들한테는 가장 어렵다고 하죠. 그래서 우리나라 한반도의 어떤 땅의 특징들을 이제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데, 이 지체 구조 이 부분들을 거의 다 알아야 돼요. 평북 개마지계, 경기지계, 영남지계 이런 부분들 안정된 지각으로서 가지고 있는 특징들. 여긴 주로 변성함이 있다든지요. 그 다음에 평남분지와 옥천 습곡대라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죠. 이런 부분들이 있었던 시대라든지 거기에 매장되어 있는 어떤 암석들,
분포하고 있는 암석들, 그 다음에 경상분지 여기 있죠. 경상분지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그 다음에 신생대 때 형성된 길주명천지계, 두만지계 같은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는 또 갈탄 이런 것들 있죠. 뭐 이렇게 각 내용들을 전부 다 우리가 체크해서 그 내용들을 다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되게 까다로운 거죠. 그리고 암석의 종류, 여기도 시험 문제 많이 나오니까요. 요 각각의 시대별로 어떤 암석이 분포하고 있고, 그 암석들이 지금 어떻게 우리가 활용되고 있는지까지도 연결이 많이 됩니다. 그 다음에 한반도의 지형 형성에 와서는 여기서는 이제 지각 변동과 관련되는 내용들이에요. 지각 변동. 그래서 특히 우리나라에서 경동성 요국 운동이 가장 우리나라의 뼈대를 만들었던 운동이고요. 그 외에도 중생 때부터 시작해서 송림 변동, 대보조산 운동, 불국사 변동까지 이 지각 운동들이 우리나라 땅에는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다 체크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좀 전에 경동성 요국 운동이 굉장히 중요했다 그랬죠. 신생대 제3기에 있었던 거고요. 이걸 통해서 우리나라가 경동지형이 되었다는 거. 그 다음에 화산활동 또 여러분 체크하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기후변화가 땅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그 밑에 지금 지리가 답하다 내용 부분에서 이 기후변화의 내용 있어요. 그쵸? 선생님이 강의도 이걸 이렇게 올려놨는데 여기도 한번 잘 들어보시면서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내용들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다시 세부적으로 정리한 부분이 있죠. 여기를 오히려 더 꼼꼼하게 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각 시대별로 지체 구조는 어떻게 되어 있고, 지질 계통은 어떻게 되어 있고, 거기에 분포하는 암석들, 그런 것들은 무엇이 있고, 이런 것들 요 표 한번 전체적으로 쭉 훑어 보세요. 그쵸? 그러고 난 다음에 각각의 지체 구조들의 특징들, 분포들, 암석들 쫙 나오고 있지요.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 한번 꼼꼼하게 이 페이지를 보는 거 아주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좀 전까지는 우리나라 전체적인 틀을 봤다면 이제 세부적인 지형들, 산지, 하천, 해안 뭐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산지의 특징들, 1차 산맥, 2차 산맥 개념 확실하게 여러분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산맥이 형성되는 과정들, 그 다음에 여기서 지질구조선이 무엇인지, 앞쪽에 우리 송림변동과 대보조산 운동이 지질구조선을 형성했죠. 그런 거와 함께 경동성 요국 운동 우리 있어가지고 태백산맥이 형성되는 거, 이런 산지의 분포들까지 여러분들 꼭 살펴보시고요. 우리나라 산지의 특징들은 또 이제 어떤 것들이 있는지 특징들도 한번 정리해 보시고, 여기서 핵심 단원 같은 경우에 이제 고위 평탄면 이게 어떤 것인지, 그 다음에 돌산 흑산은 무엇이 다른 건지, 그래서 밑에 지금 고위 평탄면 지형도가 나오고 그 고위 평탄면을 어떻게 이용하고 있는지도 나오고 거기에 어떤 환경적인 문제들까지도 나옵니다. 돌산 흑산의 차이 꼭 체크해 보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산지 지형의 이용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도 그냥 쭉 한번 읽어보시면 이건 충분히 그냥 상식선에서도 많이 풀 수 있는 문제니까 그냥 읽어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하천의 특색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우리나라 하천의 특색입니다. 자, 우리 특히 황남해를 유입하는 하천, 이렇게 우리나라 경동지형과 연관을 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앞에 산지와 하천은 거의 플러스 개념으로 보셔야 됩니다. 같이 붙어 있다고 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하천 특징 중에서 유량변동이 큰 하천. 왜 유량변동이 큰 하천이고, 이 유량변동의 차이에 따라서 어떠한 문제점들이 있는지 이 하산계수라는 개념과 함께요. 그 다음에 우리 여기 또 이제 상류와 하류 구분, 상류와 이제 하류 구분 같은 것도 꼭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꼭 살펴보시고요. 그다음에 감조하천이 무엇인지, 요 상하류를 비교하는 부분들 나와 있지요. 그래서 하류 지역과 상류 지역의 차이점들 이렇게 체크해 봅니다. 그 다음에 하천 지형들로 해서 중상류에 발달하는 지형과 중하류에 발달하는 지형이 다르죠. 그래서 중상류에는 가믹공유하천, 하안당구, 침식분지, 선상지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떤 지형들인지, 그래서 가믹공유는 어떻게 형성되는 것인지, 하안당구는 어떻게 형성되는 것인지, 침식분지는 또 어떻게 형성되는 것인지, 그 다음에 하류 지역에서는
공유하는 과정 속에서 만들어지는 지형들이 또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평야로서는 범람원이라든지 삼각주가 어떻게 만들어지는 것인지, 어떤 지형적 특징이 있는 것인지 여러분들 꼭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하천 지형의 특징, 이렇게 상류 지역에 발달하는 가믹공유하천과 중하류 지역에 발달하는 하천, 자유공유하천이 지형도 상으로도 굉장히 다르죠. 그 다음에 선상지, 여기 지금 보게 되면 경사가 급하고요. 여기서 완만해지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해서 부채꼴 모양으로 이렇게 퍼지면서 만들어지는 이런 선상지라든지, 그 다음에 배우습지와 자연재방으로 구성되어 있는 범람원 지형들, 이런 지형들의 특징이 무엇인지 여러분들 꼭 살펴보시고요. 그 다음에 해안 지형은 그 동해안과 서해안, 우리 서남해안과 동해안이 매우 다르죠. 왜 이렇게 다른 해안이 되었는지 여러분들 꼭 살펴보시고, 그 다음에 해안 지형이 만들어지는 요인들, 특히 튀어나와 있는 곳 부분과 들어가 있는 만 부분에 이 해안 지형이 다르게 나타납니다. 그렇죠? 그리고 각각의 어떤 해류라든지 조류라든지 이런 것들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지형들이 무엇이 있는지 체크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해안의 곳에 주로 만들어지는 침식 지형에는 어떤 것들이 있냐? 해시계, 시스텍, 씨아치, 해식동굴, 그다음에 융기로 인한 해안 당구, 이런 것들이 어떻게 형성되고 지도상에서는 어떻게 나타나는지, 그다음에 해안 퇴적 지형은 주로 만에서 나타나는데 사빈, 사구, 사주, 해안사구, 육계도, 석호, 이런 것들, 특히 석호가 나타나는 과정들, 그 다음에 갯벌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이런 것들 꼭 지도상에서 확인하면서 여러분들 이 개념을 확실하게 잡아 놓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하천의 이용 또는 해안의 이용에 따라서 어떤 환경의 문제점, 그리고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또는 어떤 대책 같은 것들 여러분들 꼭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그래프들도 시험 문제 꽤 많이 나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간척 사업과 또는 역간척 문제 또는 갯벌의 복원이죠. 이런 부분들까지도, 환경 문제까지도 한번 쭉 훑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화산 지형과 카르스트 지형인데요. 화산 지형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 딱 화산 지형이 한정되어 있지요. 그리고 그 이렇게 한정되어 있는 화산 지형별 특징들을 여러분들도 다 체크해 놓고 이것들을 또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각각의 이런 지형도들도 분석해서 좀 볼 수 있어야 되겠고요. 용암대지는 어떻게 형성되었고 지형도는 또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살펴봅시다. 그 다음에 카르스트 지형은 우리 석회암과 관련된 지형이지요. 앞에서는 이제 옥천 지향사라든지 평남 지향사, 우리 고생대 초기에 형성되었던 그 석회암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용식 지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카르스트 지형이 분포하는 곳이랑 또 이 카르스트 지형에서 이런 돌리네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또 관광적으로는 또 어떻게 이용되고 있는지, 지형적인 특징들, 특히 화산 지형과 이 석회암 지형을 이렇게 같이 묶여서 낼 때도 좀 있거든요. 함께 공통점, 차이점 같은 것들도 정리해 놓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나라의 명승지 해가지고 나오는데요. 이거 한번 그 사진들 쭉 보시면서 그 사진들이 가지고 있는 지형적 특징들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문제들도 한 번씩 이렇게 접근해서 풀어보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 2단원 한번 또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3단원 기후와 이제 관련된 내용들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네, 기후 관련해서 한번 보도록 합시다. 특히 이제 기후 요소와 기후 요인이 나오는데 요것들을 막 혼동해서 쓰는 학생들 되게 많아요. 기온, 강수, 바람이 바로 기후 요소고요. 위도, 수력, 분포, 지형, 해발, 고도, 해류 같은 것들이 기후 요인이죠. 자, 기후 요인, 기후 요소 차이 꼭 아셔야 되겠고, 특히 기후 요인에 따라서 어떤 기후적 차이가 발생하는지
위도는 어떤 영향을 주는지, 수력 분포는 어떤 영향을 주는지, 해발 고도는, 지형은, 해류는 어떤 식으로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는지, 기후에 영향을 주는지 요것들을 구분해서 꼭 살펴보시기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기후의 특징,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 냉온대 기후면서 계절풍 기후이고, 그 다음에 연교차가 큰 대륙성 기후이다. 그래서 대륙 서안 쪽과 우리 동안 우리나라 쪽이 다른 이유, 그리고 해발 고도 차이에 따라서 어떤 식생의 차이가 나타나는 거라든지요. 지형의 영향을 받아서 어떻게 또 차이가 나타나는지 이런 것들도 우리가 한번 체크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의 기온, 강수, 바람의 특징들. 자, 요 부분들이 이제 데이터가 그래프가 좀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각각의 지역별로 기온의 차이가 왜 나타나는지 여러분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여기 보게 되면 기온의 남북차는 뭐 쉬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주도에서부터 중강진까지 이렇게 올라가면서 기온이 떨어지지요. 그쵸? 그래서 특히 우리나라는 여름보다는 겨울의 기온차가 굉장히 크다는 거. 그 다음에 여름에는 또 같은 위도상에서, 또 겨울에도 같은 위도상에서도 서해안과 내륙과 동해안 지역이 어떻게 기온의 차이가 나타나게 되는지, 왜 또 다른 것인지 여러분들 또 이런 것도 체크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인천, 홍천, 대관령, 강릉, 울릉도가 보게 되면 같은 위도상인데 굉장히 이제 기온의 차이들, 특히 겨울 기온의 차이가 나고, 특히 대관령 같은 경우에는 여름 기온이 특히 더 낮죠. 자, 이런 것들이 왜 그런 것인지 여러분들 꼭 학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강수의 특징이 또 있습니다. 우리나라 연강 수량이 남쪽에서 북쪽으로 갈수록 줄어드는데요. 당연히 이제 습한 공기들, 여름철에 올라오는 습한 공기들이 남쪽에서부터 올라오기 때문이죠. 그리고 특히 우리나라 또 지형성 강수의 영향을 받아서 지역별 차이가 꽤 큰 편입니다. 그래서 다우 지역과 소우 지역을 꼭 구분해서 여러분들 체크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기후의 어떤 강수, 다우지와 소우지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집중호우와 열대야 부분들, 그 다음에 서리 같은 부분들도 앞에 있는 기온과 강수와 연결해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바람 부분은 오히려 좀 쉬운 편입니다. 우리 1월 겨울에는 주로 이제 북서풍, 북풍 계열 쪽이 강하게 불고 있다는 거와 7월달 여름 쪽에서는 남서나 남동풍이 부는데 겨울에 비해서는 좀 탁월하지 않다는 거. 그 다음에 이 팬현상을 일으키는 롭세바람. 우리나라에서는 늦봄에서 초여름 사이에 동해안을 넘어오면서 이 동해안의 동쪽 사면에 걸리면서 이 동해안 쪽은 비를 내리고 기온이 낮은데 영서지방은 고온 건조해지는 팬현상에 의해서 가뭄 피해가 주어지는 뭐 이런 부분들이 있죠. 네, 이런 것도 체크를 꼭 해놓으시고요. 여름과 겨울에, 자, 특히 겨울 같은 경우는 어떤 등고선 이걸 가지는지, 등압선을 가지는지, 그래서 특히 우리가 겨울은 서고 동저라고 하죠. 서쪽의 고기압, 동쪽의 저기압, 그쵸? 그래서 무슨 풍, 북서풍, 바람이 세다. 자, 여름은 남고 북저라고 우리가 말합니다. 남쪽의 고기압, 북쪽의 저기압.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여름에는 뭐 바람이 아주 강하진 않은 편이고, 그쵸? 자, 그래서 계절의 변화. 우리 봄, 여름, 가을, 겨울 다 특징 알고 계시죠? 특히 요 표를 보면서 각 계절이 기단과 어떤 영향을 주고받는 것인지, 기단에 따라서 계절이 어떻게 바뀌는 것인지, 계절별 특징들 좀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기후와 주민 생활인데요. 기온과 관련한 주민 생활들, 특히 이제 의생활, 식생활, 주생활로 나눠져 있죠. 특히 가옥 구조 같은 경우에는 시험 문제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렇죠? 각각 지역별로 어떤 가옥 구조를 가지고 있는지 기후와 연관해서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강수와 관련된 주민 생활들도 한번 이렇게 쭉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이 무엇인지 핵심적인 내용들. 바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뭐 바람에 의해서 제주도라든지요. 또 그 다음에 눈 때문에 만들어지는 거 뭐 우대기라든지 가옥 구조 같은 것들이 있지요. 그래서 이런 강수와 바람과 관련되는 또 이런 생활들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후와 경제생활 같은 부분도 뭐 이 부분은 출제가 되던 이제 그렇게 어렵게 되지는 않은데요. 한번 읽어보세요. 기후와 이렇게 경제생활이 이런 식으로 연결되어 있구나. 그다음에 자연재해, 우리나라에 이제 들어오는 자연재해, 홍수, 호우라든지 그다음에 가뭄, 태풍 뭐 이런 자연재해들 있죠. 특히 이제 요 탐구활동 이런 자연재해들이 가나다가 이제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ABC가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언제 주로 들어오는지, 그다음에 이런 그래프를 보면서 이게 어떤 자연재해인지를 우리가 파악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뭐 지형적 자연재해는 최근에 와서 이제 우리가 지진 때문에 좀 다루고 있는 편이죠. 근데 뭐 내용은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한번 읽어보시고요. 기후변화, 주로 이제 지구온난화와 관련한 기후변화가 있습니다. 특히 이런 지구온난화가 일어나게 되면은 우리가 어떤 영향을 받는지, 이 뒷부분에 특히 이런 영향 부분들, 어떤 영향을 받는지, 뭐 이렇게 됐을 때 과수재배는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들 살펴보시고요. 기후변화에 대한 대책들 한번 전체적으로 쭉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식생과 토양인데요. 식생과 토양은 뭐 수능에서 주로 출제된다면은 뭐 한 5년에 한 번, 뭐 4년에 한 번, 뭐 이 정도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식생은 또 앞에 있는 기온과 관련해가지고 수직적 분포와 수평적 분포, 이게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토양의 분류들, 그 다음 우리나라 토양의 분포들, 이런 부분들 한번 체크해 보시고, 이런 토양들이 갖고 있는 어떤 색깔이라든지, 그 다음에 그 지역의 어떤 기반함과 관련되는, 특히 이제 우리가 붉은색을 띠는 석회암 풍화토라든지, 제주도 지역의 현무암 풍화토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지속 가능한 식생과 토양 관리도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후와 관련된 내용들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지금 보면 전부 다 이런 부분들이 다 수능에 나왔던 내용들을 정리해 놓은 거니까요. 한번 꼭 보시고요. 문제들도 한 번씩 다들 풀어 보셔야 되겠죠, 당연히. 네, 이렇게 해서 우리 3단원도 한번 정리를 끝내봤습니다. 이제 마지막 4단원 정리하면 이제 1차 지필고사 한번 그냥 쭉 훑는 내용이 되겠죠. 네, 이제 4단원 거주 공간의 변화와 지역 개발, 요걸 정리하면서 이제 우리 한번 전체적인 훑는 거는 한번 끝내도록 할게요. 이렇게 한번 쭉 훑어도 한 40분 정도 이렇게 걸립니다. 그쵸? 선생님이 그냥 이렇게 체크만 해줬으니까 여러분들 공부하기 어려운 거 압니다. 그래도 조금 더 노력을 하시고, 우리가 선생님 당연히 이제 중요한 문제들 위주로 시험 문제 내니까 교과서 한번 쭉 읽으시고 문제 한번 있으면 풀어보시고 그런 것들이 중요하겠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우리 촌락과 도시들 이제 우리가 구분을 하면서 봐야 되겠죠. 촌락의 특징들, 아까 전에 우리 그 1단원에서도 배산임수 관련해가지고 있었는데요. 여기도 또 다시 배산임수가 나오죠. 그거 외에도 이렇게 제주도 지역은 지표수와 관련해서 이제 해안가에 입지하는 부분이라든지요. 또는 어떤 사회 경제적인 요건에 의해서 어떤 촌락의 입지들, 그리고 전통적 촌락 같은 경우에는 농촌, 어촌, 산촌 나오는데, 특히 여기에 집촌 모여 있는 이제 그런 가옥들과 산촌 흩어져 있는 가옥들의 어떤 차이들, 이런 부분들도 꼭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촌락의 변화, 뭐 우리가 촌락 지역은 이제 농촌 지역인데요. 뭐 고령화 된다든지 뭐 이런 부분들 그냥 쭉 한번 읽어보십시오. 뭐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촌락의 다양한 변화들도 한번 각각의 내용들을 체크해 가면서 읽어보시면 큰 어려움이 없을 것 같아요. 자, 특히 도시 부분으로 와서 우리 이 부분에서 이제 도시에도 체계가 있다. 선생님이 이제 말했죠. 서울시가 있으면 그 밑에 광역시들이 있고요. 또 그 밑에 또 지역별로 좀 큰 중심 도시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읍면 단위 뭐 이렇게 떨어지는 건데요. 특히 이제 여기서 어떤 정주 체계가 어떻게 만들어지는 것인지, 특히 이런 중심지 이론과 관련해가지고 도시가 이제 높은 급의 도시와 낮은 급의 도시가 어떤 차이를 가지고 있는지, 요거 나중에 상업과도 관련해가지고 많이 들어가는 거니까요. 같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도농통합시의 개념들, 특히 밑에 든 도농통합시 나오네요. 이런 것들도 한번 체크해 보십시오.
우리나라의 도시 발달에서 우리나라 도시 발달사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이렇게 서울을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뭐 특별하게 도시의 급별 차이들이 크지 않았는데, 가면 갈수록 수도권에 엄청나게 많은 도시들이 몰리고 경부도 고속도로를 중심으로 해서 산업이 발달하는 지역들의 도시가 몰리면서 이게 도시의 어떤 격차가 점점 커지게 되죠.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또 당연히 우리 종주도시화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또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좀 어느 정도 완화하기 위해서 혁신도시 같은 것들을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혁신도시들도 한번 체크해 준 적이 있어요. 그쵸? 그거 한번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도시 체계를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버스 노선이라든지 또는 인터넷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따라서 도시가 어느 도시들이 큰 도시인지 체크할 수 있겠고요. 세계 도시 체계 같은 경우도 우리가 도쿄, 뉴욕, 런던, 도쿄 뭐 이런 아주 높은 급 도시 다음으로 뭐 이제 시카고, 뭐 베이징 있고요. 우리 서울 같은 경우는 보통 한 3단계 정도 급에 있다고 이제 볼 수가 있겠죠. 자, 도시 내부 구조입니다. 도시 내부 구조 이 부분도 시험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요. 먼저 어떻게 도시 내부 구조가 만들어지는지 분화 과정부터 해서 접근성 지대의 개념들, 집시면상, 이시면상이 이제 어떤 것들인지, 그래서 각 지역별로 지금 학교의 이전이 보이죠, 그렇죠? 이게 이심이 되겠죠. 그러면서 점점 도심 지역은 주거나 학교 같은 것들은 빠지고 상업 업무가 되겠죠, 그렇죠? 그다음에 주거 지역들은 외곽으로 나가게 되는 것들. 부산시를 예를 또 들어가지고 선생님이 설명을 했습니다, 그렇죠?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도시 내부 구조, 도심, 부도심, 중간 지역, 주변 지역, 개발 제한 구역, 각각의 내부 구조별 특징들 꼭 아셔야 됩니다. 이걸 또 대전과 서울과 뭐 대구나 뭐 이런 부분들에 적용해서 알 수도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여기에 주간 인구 지수에 따라서 이곳이 지금 도심인 건지, 상업 업무가 발달한 곳인 건지, 주거가 발달한 곳인 건지 이런 것도 이제 우리가 체크해 봐야 되겠죠. 자, 이번엔 대도시권입니다. 자, 우리 대도시권이 중심도시가 워낙 성장하게 되면은 중심도시에서 아예 이제 외곽으로 아예 이제 서울시를 벗어나서 경기도 지역으로 신도시가 만들어지고 거기서 출퇴근하게 되면서 위성도시가 만들어지는, 자, 그 개념이죠. 그래서 교외화와 위성도시화 그러면서 만들어지는 대도시권. 여기서 대도시권의 어떤 공간 구조들, 이런 부분들, 각각의 이런 공간 구조들이 가지는 특징들 꼭 살펴보셔야 됩니다. 그다음 대도시권이 점점 교통과 통신의 발달로 확대되고 있다는 거. 그래서 중심 도시가 성장하면서 주변 지역의 대도시권들의 또 가까운 지역, 대도시와 가까운 지역과 대도시와 또 좀 먼 지역 간의 차이가 또 있거든요. 그 부분 꼭 체크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1기 신도시, 뭐 2기 신도시 선생님이 또 설명해 줬는데, 그런 위성도시와 관련해서 그런 부분들도 한번 꼭 체크해 놓으세요. 그래서 우리 근교 농촌, 대도시와 가까운 농촌과 대도시와 먼 농촌 또 차이가 있다는 거 아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도시계획과 재개발 같은 경우에 도시를 이제 우리가 계획하고 도시를 이제 발전시키는데, 특히 뒷부분에 이제 도시 재개발과 관련해서 굉장히 시험 문제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철거 재개발, 보존 재개발, 수복 재개발이 각각의 특징들 차이가 꼭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비교를 꼭 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이제 뭐 주민생활 관련해가지고 쭉 한번 특히 이런 탐구 활동들도 살펴보시고요. 자, 이제 마지막, 이제 우리 시험 범위에서 마지막 중단원인데, 지역개발과 국토개발입니다. 그래서 지역개발, 우리 뭐 1차 국토종합개발 뭐 이런 거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국토개발의 방법들 관련해서 하향식 개발과 상향식 개발이 무엇인지, 거점 개발, 그 다음에 뭐 광역개발, 균형개발 뭐 이런 것들의 차이도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1차, 2차, 3차, 4차 이런 각 개발 시기에 어떤 개발을 했고 어떤 개발 전략을 썼고 이런 내용들 꼭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거점 개발, 광역 개발, 균형 개발 나오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 특히 4차 국토 개발 어떤 내용들도 체크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이런 국토 개발로 인해서 어떤 불평등 문제도 야기되고 있다는 거, 환경 문제도 생기고 있다는 거.
그래서 바람직한 지역 개발은 어떤 것인지 이 부분은 뭐 여러분들 착한 마음 가지시면 꼭 맞출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뭐 국토 개발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그래서 관광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지역 개발에 있어서도 꼭 뭐든지 개발하는 게 아니라 이런 슬로우 시티 같은 것들도 육성하면서 우리가 지속 가능한 발전을 기하고 있다. 해가고 있다. 이렇게 이제 아셔야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거의 다 정리를 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한 40분 가까이 지금 35분 정도 정리를 했는데요. 여러분 정말 제가 그냥 빠르게 훑기만 했죠. 한번 여러분들 그냥 한번 쭉 한번 넘겨보는 과정 속에서 선생님이 좀 중요한 것도 좀 체크를 해드렸어요. 문제들 꼭 풀어보시고요. 네. 여러분은 이제 시험 잘 보고 웃는 얼굴로 선생님이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 우리 1차 지필고사 대비해서 강의를 훑어보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